예, 351쪽에 이제 지역권 나오는데요. 조문 한번 볼게요. 291쪽.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편익이 아니고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지역권은 우리가 이제 통행지역권을 많이 보는데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고 여기가 을의 땅인데 이게 이제 공로,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이 갑의 땅이 예를 들어 막혀 있거나 또는 우회 도로가 있는데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지금 내 땅의 상황이 이러니까 내 땅을 위해서 당신 땅을 좀 통로로 쓰자 라고 설정하는 게 무슨 지역권이냐면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의 제한은 없어요. 이건 지금 뭘 목적으로 하냐면 통행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편익이라는 거야? 토지, 역자는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다. 그래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이제 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자기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시면 갑이 있는데요. 갑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에요. 도자기공. 근데 도자기를 구우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잖아요. 저쪽에 을의 땅에 좋은 흙이 있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토사를 채취하기로 계약을 한다면 지역권 설정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지금 갑의 토지의 편익이에요? 갑의 개인 편익이에요? 개인 편익. 이건 지역권 설정이 될 수 없다고요. 이건 이제 소위 서구민법에서는 인여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민법은 인여권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사람의 편익이 아니라 무엇의 편익이에요? 토지의 편익. 그러면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땅을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역지. 편익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편익을 승낙해서 제공해주는 땅이죠.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승역, 편익을 승낙해주는 땅이다. 승역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서 한필 토지 일부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요역지일까요? 승역지일까요? 일부만 주는 건 승역지죠. 요거 바꿔서 많이 나요. 승역지는 꼭 다 줄 필요 없잖아요. 한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할 수 있는데 요역지의 경우에는 일부 안 되고 한필 토지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봐두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 있는데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 땅은 비가 오면 자꾸 꺼져요. 함몰되고 이러니까 필요할 때 을의 땅에서 흙을 퍼다가 이걸 묻으려고 이걸 빌려 쓰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지역권 설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흙을 퍼다가 갑을 묻어요. 갑의 토지를 묻는 거야. 토지. 그러면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뭐야? 토지에 대한 거죠. 그럼 이건 지역권 설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뭐가 있어야 돼? 요역지가 있어요. 요역지. 그리고 이 땅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승역지죠. 그러니까 갑이 을의 땅의 지역권을 설정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요. 남의 땅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러면 평소 이 땅 누가 쓸까요? 을이 승역지 소유자가 쓸 거 아니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이 필요할 때 통로로 통행만 하는 것이지 갑의 을의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다른 용익물권에 비해서 을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침해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한테 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자, 하나 또 중요한 거. 그럼 만약에 승역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침탈했다. 빼앗았대요. 그러면 이 병한테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지역권자일까요? 지역권 설정자일까요? 반환 청구할 사람은 얘가 달라고 해야죠. 지역권자는 이 땅을 원래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복습 문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볼 때 반환 청구는요. 전제 조건이 점유하고 있다가 침탈당해야 반환 청구야.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는 권리가 2개 있었어요. 자, 그게 지금 뭐 나왔어요? 지역권. 또 하나 뭐였죠? 저당권. 저당권도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돈 빌려준 저당권자가 점유해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해요? 설정자. 그러니까 설정자가 반환 청구하는 거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없고요. 그래서 또 전 시간에 계속 얘기한 게 남의 땅 빌려다가 거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 어떤 거 설정한다 그랬어요? 지상권 하고 토지 임차권이지 지역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권리야. 지역권은 이 땅을 배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용만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역권자가 남의 땅에 건물 짓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이점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요역지하고요.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이 땅에 내 땅랑 붙어 있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인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352쪽에 성질 나옵니다. 자, 괄호 1번에 보면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건 용도의 한정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용도의 한정은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권, 통행지역권의 용도는 뭐예요? 남의 땅을 통행하는 거죠. 그게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 땅에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근데 저쪽 땅에는 물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 땅의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내 땅에서 끌어 쓸 수 있는데 그런 지역권을 용수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용수지역권.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조망지역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뷰를 중시 여겨요. 전망이 좋아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제 땅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안 지은 상태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내 조망권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랑 건물 짓지 않기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내 땅을 위해서. 그런 걸 조망지역권 또는 관망지역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용도의 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한정적이라는 거고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라는 건 독점적인 사용을 하는 권리가 아니다. 설정자랑 같이 쓰는 거니까. 자, 오른쪽에 2번 부종성 나오죠. 별표 3개 해두시고요. 자, 조문 한번 볼게요.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그러니까 부종한다는 건 운명을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대요. 지역권은 요역지 없는 지역권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역지랑 운명을 함께하고 또 같이 이전을 합니다.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요역지에 소유권 이외 권리,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저당권은 요역지에만 미칠까요? 지역권에도 미칠까요? 지역권에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역지하고 지역권은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정 있으면 따르고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92조 2항이 지역권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갑이 요역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 지역권을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요역지를 병한테 팔았다. 매매를 한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역지만 넘어가요? 지역권도 따라가요? 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기 위해서 지역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할 필요 없을까요?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이 따라간다고 어디에 써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조문에 1항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함께 이전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만 넘어가면 얘는 지역권 이전 등기 없어도 얘는 무조건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권은요, 이전 등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을 처음 취득할 때 무슨 등기를 할까요? 우리 이제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 소유권 처음 취득 보존 등기 하죠. 그럼 제한 물권은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예요? 설정 등기. 등기법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등기 종류 중에 기입 등기 있잖아요. 기입 등기. 기입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뭐 하죠? 보존. 새로운 원인이 있어서 쓰는 게 기입이잖아요. 그럼 제한 물권은 설정. 그러면 소유권을 보존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면 뭐라고 해요? 이전 등기죠. 그래서 기입 등기의 종류는 보존, 설정, 이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도 하셨을 거예요. 이거 뭐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보시고 어찌되었든 지역권을 처음 취득하면 지역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설정 등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전 등기는 따로 안 한다고요. 뭐만 넘어가면 되니까. 요역지만 넘어가면 되니까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권만 얘한테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권만 분리양도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병은 뭐만 갖는 거야? 지역권만. 뭐가 없어요? 요역지가 없잖아요. 이런 지역권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역권의 분리양도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게 시험 지문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저당권을 공부할 때요.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에 설정하는 게, 부동산에 설정하는 게 기본인데 권리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에다가 저당 잡는다고 그랬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 잡는 모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례로 많이 봤는데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다시 볼게요. 이 항에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권은 절대로 다른 권리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의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무효예요. 물권 법정주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불가분성도 중요하긴 한데 이건 나중에 보실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355쪽에 대가와 존속기간이요. 민법은 대가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별도 규정 없고요.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구무한의 지역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역권 취득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에 별표 2개 드세요. 그러니까 1번부터 잠깐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지역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말한다고요? 설정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별표 2개 두신 거 보면 요역지는 한 필 토지에 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되는 건 요역지가 아니라 뭐예요? 승역지고. 자,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245조가 뭐였냐면 점유취득쇼였어요. 근데 취득쇼를 할 때는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된다고요?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바꿔서 말하면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갑이 을의 땅에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고요. 그럼 평원공연하게 몇 년을 통행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통행해야 되는데 근데 갑이 을의 땅을 다니면 을이 야, 너 뭔데 내 땅 다녀? 못 다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는 집에 가만히 있어요. 을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불이 꺼지면 그때 나와요. 새벽에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새벽에 불 켜지면 쏙 들어가고요. 다음 날에도 불 꺼지면 왔다 갔다. 이 짓을 20년 했어요. 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이 될까 안 될까? 아니, 이건 계속되지도 않았고 표현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여기에다가 갑이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여기 통로가 개설되면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현되고 계속된다고 봐요. 누가 개설해야 한다고요? 갑이 제3자가 호의로 개설해 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요. 직접 개설해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은 불법 점유자는 안 되고 적법 점유자에게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 땅을 만약에 침탈한 사람이에요. 침탈한 사람은 남의 땅의 시효 취득,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러면 20년간 통행만 하면 소유자일까요? 등기해야 지역권자일까요? 제가 소유권자라는 말을 썼네. 다시. 얘가 20년 동안 통행만 하면 20년이 지나면서 바로 지역권자가 되어 등기해야 지역권자예요. 등기해야죠. 우리 취득시효는 다 뭐 하라고 돼 있었어요? 등기함으로써. 그럼 등기하면 이제 얘가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는데 그러면 갑은 을의 땅을 공짜로 쓸까요? 대가 지급해야 될까요? 대가 지급은 해. 남의 땅을 공짜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대가 지급. 이번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죠. 대가 지급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요건. 제목만 보세요. 1번 보시면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것. 2번 보시면 적법한 점유일 것. 두 가지 요건이고 그 다음에 보상 나오죠. 줄거진 거 다 까맣네. 굵은 글씨 보세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얼마 안 돼서 사실 다른 시험에서는 뭐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시험은 용익물권이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나오다 보니까 지역권도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근데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맨날 나왔던 지문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뭐 지역권은 어려운 게 없고 그래서 요번 시험에 가장 뭐 출제 가능성이 높았던 게 보상의 문제였어요. 이건 비교적 최근 판례였는데 시험에 안 나왔던 거니까 요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대가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효력은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지역권 다 보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전세권이에요. 자, 오늘 어디까지 볼 거냐면 362쪽까지만 볼 거야. 지역권의 효력 전까지만 보면 효력 전까지만 362쪽까지 볼 거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 안 드리면 계속 페이지만 넘기고 있어요. 수업하는 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 거니까 마음 놓고 보세요. 자, 조문을 볼게요. 303조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뭘 주라고 되어 있냐면 전세금.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전세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후단에 보시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전세권은 독특하게 뒷부분에 어떤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했냐면 담보물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독특하게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선 변제권이 뭔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근데 오래전에 설명드린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우선 변제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일반 채권자보다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먼저 배당되고요.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되는 게 우선 변제. 그럼 당연히 누구보다 늦어요. 선순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봤었어요. 갑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을한테 돈 빌리고요. 을한테 저당권을 1억짜리 설정해 줬고 후순위로 병한테 1억. 얘한테 7월 1일, 9월 1일. 근데 갑은 A랑 B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얘한테 2월 1일, 얘한테 4월 1일. 1억 원씩 빌렸는데 근데 요 A와 B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차용증만 받은 사람이다. 우리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자, 근데 갑이 아무에게도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경매가가 3억이 나와요, 3억. 그러면 이 3억 원을 어떻게 배당해 주느냐? 누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요? 제일 먼저 빌려준 A예요? 1순위 저당권자 을이에요. 얘가 1순위로 1억을 받죠. 왜 1번이에요? 얘는 채권이고 얘는 뭐니까?
물권이잖아요. 채권과 물권이 있으면 성립식에 상관없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얘가 담보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아요. 그 다음에 2순위는요? 병이 또 1억 받죠. 그럼 남는 돈은 얼마예요 이제? 1억 남았어요. 그러면 요 1억 원은 A가 먼저 받아요? 안분배당해요? 안분배당한다고 했죠? 채권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소위 채권자 평등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먼저 빌려줬다고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1대1이니까 얼마씩 배당돼요?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배당되고 종료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2순위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걸 오해하시면 얘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병도 누구보단 빨라요. 채권자보다 먼저 나온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바로 우선 변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번째로 정이라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 있어요. 전세권 1억. 자, 그러면 이 정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누구보다 빨라요. 얘들보다 일반 채권자보다 빠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보단 느리겠어요? 선순위 담보권자보단 느리고 누구보단 빠르냐면 후순위보다는 빨리 받는 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지. 1등으로 받아가는 게 우선 변제권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 물권인데 사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주죠?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금 주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마치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 받게 해주겠다라고 별도로 정한 거예요. 전세권이라는 이 물권은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물권이에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얘는 그냥 용익 물권일 뿐이지 돈 주는 것도 없다고요. 근데 전세권은 일단 일시불로 뭘 줍니까? 전세금을 주니까 그거 우선 변제 받게 해주겠다고 별도 규정을 둔 거야. 그러니까 용익 물권 중에서 우선 변제권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전세권만 있는 거지 다른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은 전세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항을 볼게요.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아예 헌법상의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는 빌려 쓰는 전세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 2항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밑에 가운데 부분에 부동산 일부에 설정 가능한 물건이다. 용익 물건은 꼭 전부를 빌려 쓸 필요 없다고 했죠. 한 장 넘겨보세요. 담보물건 성질 나오는데 가운데 3번에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고 해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이렇게 나옵니다. 갑율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을 하고 계약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등기. 그리고 뭘 줬어야 돼? 전세금. 의리갑에게 전세금 채권이 있습니다. 하나 유의하실 점은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인도하지 않았어도요. 전세금을 주고 설정 계약과 등기했다면 전세권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요소가 아니고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담보 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 지금 4가지가 나왔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이 4가지는 담보 물권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이걸 좀 볼 거예요. 통유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통유성이라는 건 공통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종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 대위성. 부종성부터 볼게요.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 하냐면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저당권. 그러면
요 1억이라는 채권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이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담보 채권이란 말을 앞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1억 원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이다. 피자가 당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되는 채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담보 채권.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건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받을 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을이갑에게 1억 원을 변제합니다. 자, 그럼 변제하면 이제 저당권은 필요해요?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죠. 채권이 없으면 담보 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는데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일까요? 변제 시일까요? 변제하는 순간 소멸하는 것이지 말소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채권과 담보 물건이 운명을 함께한다.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수반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갑이 병한테 채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채권만 넘어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갈까요?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도 수반하여 이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부수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부종성과 수반성의 합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은 뭐냐면 불가분, 나눌 수 없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준 저당권자에게 얘가 나중에 9천만 원만 갚았다. 아직 1,000만 원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이 건물 10분의 1에만 남아요? 전부 행사야? 전부 행사.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 전부에 행사하는 권리를 불가분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뭐 현재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그렇죠? 부종성은 채권과 담보 물건이 운명을 함께하는 거고요. 수반성은 같이 다니는 거고 불가분성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권은 그대로 남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물상대위성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게 이거야. 물상대위성. 자, 요 개념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갑이요.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 채권.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건 돈 안 갚으면 이 건물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내 돈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아가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수용됐대.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되었다. 그럼 이게 수용이 되면 여기 달려있던 제한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소멸하게 될까요? 소멸해요. 수용되면 수용 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제한 물건은 수용으로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얘 우선 변제 받아보겠다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돼버렸으니까? 소멸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위해서 수용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에게 뭐가 지급이 될까요? 수용 보상금이 지급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수용 보상금이란 저당권이 소멸되었고 발생하는 가치의 변형물이에요. 그러면 저당물은 날아갔으니 어디서라도 우선 변제를 받게 해줄까요? 보상금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상대위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건 저당권자는 원래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물상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일반 채권자들. 그러면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다른 데 따라간다고 우선 변제를 해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유치권을 봐요. 자, 유치권은 돈 안 주면 네 거 못 주지 라고 하는 인도 거절권이지 유치권은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그럼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 안 된다면 유치권자는 뭐도 안 되는 거예요. 물상대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대위가 된다는 건 전제 조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보상금에서 물상대위로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을이 이 돈을 받아가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압류의 목적은 을의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을 위해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어요. 을이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을은 이 저당 부동산 말고요.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재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일반 재산.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 아파트를 A은행에 저당을 잡혔어요. 돈 빌리고. 근데 저는 저당 잡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가 건물도 3개가 있고 토지도 몇만 평이 있고요. 은행에 예금도 있고 주식도 됐다 많아요. 얘만 들어도 흐뭇하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저당 잡힌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이 일반 재산이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은행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이 은행은 지가 저당 잡은 이 아파트 놔두고 다른 재산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위 저당권에 있어서 특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저당 잡은 특정물로부터만 우선 변제가 되는 거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보상금을 타갔어요. 받아가 버렸다. 그럼 보상금을 받아가 버리면 일반 재산과 분리될까요? 섞여버릴까요? 섞여버려요. 그러면 물상대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 인도된 후에요? 전이에요? 인도되기 전에 이 채권을 압류해서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뭐라 그러냐면 인도된 후에 해도 된다. OX에? 아니, 인도 전에 해야 되고 압류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한 가지 문제예요. 그러면 목적이 특정이라면 그걸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만 분리되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똑같은 걸까요? 상관없죠? 누가 하든지 간에 분리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출제가 되냐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한다. 이 지문은 누가 압류해도 상관없어요. 압류해서 분리만 시키면 이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물상대위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물상대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경매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멸실되거나 어떻게 되는 바람에 그걸 더 이상 우선 변제 못 받게 되었다면 그 가치의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걸 뭐라고 불러요? 물상대위죠.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확인할게요. 을이 병한테 저당 달린 부동산을 팝니다. 매매했어요. 매매. 그러면 이제 병이 을에게 뭘 주겠어요? 매매를 했으니까 돈 주겠죠. 그러면 을이 병에 갖는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갑이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 행사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될까 안 될까요? 자, 좀 전에 저한테 이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지금 저당 달린 부동산이 팔렸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매매대금.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물상대위가 나오려면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돼요? 소멸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야. 소멸되었을 때. 그러면 뭐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저당 달린 건물이 팔리면 저당권이 소멸해요? 그대로 있어요? 저당 달린 건물을 사시면 저당권이 혼자 스르륵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면 저당권을 실행해야지 여기 물상대위 할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 자, 또 하나. 자, 이번에는 얘가 저당 달린 건물을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뭘 주겠어요? 차임주, 차임. 그러면 저당권자 갑이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가지고 있는 차임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죠. 이것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저당 달린 건물이 임대차가 되면 저당권이 없어져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럼 돈 안 갚으면 뭐 하면 돼요?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지 물상대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물상대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격언상 어떤 말을 쓰냐면
물상대위란 추금력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을 써요.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추금력의 끝이라는 건 더 이상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소실되거나 이래서 더 이상 저당권이 따라 붙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물상대이고 소유자가 바뀌면 저당권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저당권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추금력이 있으니까 저당권도 따라 붙어요. 그럼 물상대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물상대가 나오려면 저당권이나 담보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었을 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은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이게 담보물권이면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피담보채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세금이 소멸했어요? 전세금만 없어져요? 전세권도 소멸해요. 소멸하죠. 이런 성질이 뭐예요? 부종성. 그 다음에 전세금 채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전세금만 넘어갈까요? 전세권도 따라갈까요? 따라.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했고요. 전세금이 1억인데 얘가 9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전세권은 건물 10분의 1에만 남아요. 전부행사. 이런 성질이 불가분성이고, 자 그리고 을의 잘못 없이 이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화재로 불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소실되어 버렸으면 전세권이 남아요? 소멸돼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전세 목적물에 대한 우선 변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나와요? 주인한테 나오겠죠. 그러면 보험금을 갑이 받아가기 전에 이걸 뭐 하냐면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대위성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네 가지 성질을 모두 가져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 저당권도 똑같아요. 다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고요. 물상대위는 나올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유치권 다음 주에 가면 또 한번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그런 내용도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볼 전세권 취득과 기간이죠. 361쪽에 취득의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굵은 글씨만 볼게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만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보통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그럼 1억 원을 직접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현실수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건물주에게 1억 원 받을 돈이 있어.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억의 채권을 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그게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는 건 대체한다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시라고 했죠. 굵은 글씨만 볼게요. 인도는 전세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도되지 않아도 성립에 지장 없다는 거고요. 자, 괄호 2번에 존속기간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조문 봅니다. 312조 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길 수 없다고요? 10년. 우리가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이었어요? 최장기 제한. 지상권은. 최단기. 아무리 짧아도 이거 이상 하라고 했는데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기면 안 된대요.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2항 볼게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자, 2항은 최장기 제한이 아니라 뭐예요? 최단기. 아무리 짧아도 얼마 이상 하래요? 1년. 근데 중요한 건 첫 단어가 뭡니까? 건물이에요. 건물.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해야 되는 건 토지가 아니라 뭐만? 건물 전세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토지 전세권의 약정 기간을 6개월로 하였다면 1년으로 연장된다. OX에. 틀려요. 토지는 안 그래요. 뭐만? 건물만 그렇다는 점 조심하시고 뭐 사망은 갱신할 수 있고요. 10년 제한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사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 길게 나왔는데 줄여서 말하면 별말 없으면이에요. 별말 없. 끝나가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뭐라고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조건만 동일하고 기간은 동일하지 않아요. 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밑에 313조 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자, 갑이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기간이 여기서 이제 만료가 돼요. 근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요 1개월 사이 요 기간 안에 이 건물주가요, 소유자가 야 조건 바꾸자 또는 나 더 이상 연장 못 해준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전세권은 소멸되어 갱신된대요. 갱신된다는 거예요. 근데 갱신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갱신되면 종전에 맺은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인정이 돼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고요. 기간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다.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냅시다 라고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 설정자가 소멸 통고했대요.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이고 전세권자가 통고했다. 도달되고 역시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기간에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각각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그리고 또 조심하실 점은 이 사항의 첫 단어도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될 수 없어요. 건물에만 적용되는 거 2개 나왔죠? 뭐하고 뭐였어요? 최단 기간 1년 하고 법정갱신. 그렇죠? 그거 받으시고 그래서 362쪽에 니은에 보세요. 니은 맨 위에 최단 기간 제한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된다. 굵은 글씨 조심하시고 그리고 하단부의 니은의 법정갱신도 역시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건물 전세. 건물에만 인정되는 게 2개. 최단 기간 1년하고 법정갱신이요. 그러면 우리가 늘 봤던 거. 이 법정갱신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법이 정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죠. 근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답니다.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밑에 판례박스 있죠? 제목 보세요. 판례박스에 별표 2개 두시고요. 제목에 보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괄호에 적극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지금 법정갱신이 우리 지금 뭐 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전세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갱신이 전세권에서 한번 나오고 또 어디 가서 나올 거냐면 임대차 가면 나올 거예요. 임대차. 그럼 임대차에서는 자, 이게 빨간색으로 쓴 게 임대차예요. 그럼 갑이 만약에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법정갱신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뭘로 인정해요? 조건. 기간은 어때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간 정함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끝내자라고 통고하면 얼마를 경고 소멸하냐면 1개월이 경고하면 소멸해요. 임대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얼마요? 1개월이죠. 요게 민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임법, 상임법 공부했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우리 이제 책 나오기 전에 책이 없어가지고 프린트로 주임법, 상임법 공부한 적이 있었더랬어요. 예, 그때 우리 이게 이제 민법이고요. 주임법, 상임법에 가면 법정갱신이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법정갱신은 3번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전세권하고 또 어디서 나온다고요? 민법상 임대차.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법,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한테 주택을 임대차해 주었다. 그러니까 지붕 씌우면 주택이라 그랬어요. 자, 주택을 임대차해 줬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소멸돼요, 갱신돼요? 갱신돼요. 갱신되는 모습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인정하고요.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정함이 없다 이러면 틀려요. 민법은 정함이 없다고 돼 있는데 특별법은 최단 기간 규정을 따로 둬요. 주택은 몇 년? 주택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정갱신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야 나가줘 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택은 얼마를 보장하라고요? 다시 2년. 상가는 1년을 보장하라고 법률로 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통지하면 얼마가 경고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3개월이 경고하면 소멸한다라고 했죠. 예. 오래돼가지고 완전 그러니까 그 복습을 지금 제가 뭐 이번 과정에서는 복습하시라고 막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습을 나중에 하실 때는 그 교육학적으로 복습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교육 시간에 근접할수록 효율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걸 복습하시려면 식사하시고 바로 복습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하면 어느 정도 까먹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그건 이미 복습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한 달도 넘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소리 같은 거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법정갱신 됐을 때 전세권은 기간 차등 없이 둘 다 몇 개월이에요? 둘 다 6개월. 근데 임대차 가면 비교적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임차인. 그래서 임대냐 하면 똑같이 6개월인데 임차인은 얼마로? 1개월로 줄여줘요. 근데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일단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동일한 뭐예요? 동일한 조건이고 동일한 기간은 아니고 기간은 어떻게?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하는데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보증금 빼줘야 돼? 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 그러니까 제가 주택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요. 근데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 소위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임차인 미안한데 내 집이 좀 필요하네. 우리 동생 내외가 지방에서 올라온대. 내 보증금 빼주고 이사비랑 이런 거 내가 다 챙겨줄게. 미안한데 좀 나가줘 이럽니다. 그럼 저는 나가야 돼요?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싫어요. 저 2년 더 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상황을 바꿔서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한테 법정갱신 상태에서 전화해서 아 임대인 아저씨 미안한데 나 지방 내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보증금 빼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임대인이 뭐 임대인이라고 집에 돈 쌓아두고 쓰는 거 아니니까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주라고요?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끔가다 이런 일은 실제로 흔한 일이에요. 법정갱신 되는 일은. 가끔가다가 그런 얘기 하세요. 법정갱신 됐는데 이제 법정갱신이라는 용어도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넘어서 집주인도 말 안 하고 해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반대로 제가 계약하고 2년 넘은 상황인데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 나가도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 구해놓고 그리고 당신이 중개 보수까지 다 지급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한 거예요. 이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몇 달 지나면 보증금 빼줘야 돼요. 3개월 지나면 빼주는 거고, 그때 종류는 서로의 잘못이 아니고 정당한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요, 계약 기간 중에 나가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쯤 지나서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보증금 빼줘야 돼, 안 빼줘요? 안 빼줘. 싫어. 너 끝까지 살아.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거래 관행상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소위 중개보수 자기가 부담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법정갱신되고 3개월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무언가를 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갱신 몇 군데서 나왔어요? 3군데. 민법 전세권 한 번, 그리고 임대차 한 번, 그리고 어디서 나와요? 특별법. 사실 이거 우리 특별법에서 본 거야. 혹시 시간 나시면 그 우리 인강 맨 처음에 한 게 주임법, 상임법 프린트로 진행된 게 수업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임법, 상임법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좀 보세요. 안 보신 분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보신 분들도 지금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더 보세요. 시간 났을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돌발 퀴즈. 예,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특징 첫 번째, 얘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일부에 설정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글자. 물건. 이렇게 되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물권법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 것 중에서 예외적으로 원래 물권은 물건의 일부에 설정될 수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일부에 설정되는 물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뭐냐면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물권.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알아서 채워놓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